예, 조금 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엽니다.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든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예.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잠시 오후 2시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2년이 이제 넘은 상황인데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상고심 선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된 것인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그 좀 절차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제 하나의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지금 양 재판에서 그 결론이 똑같지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 의 재판에서 어떤 이제 그 문제가 생겼냐면 그 삼성 측이 이제 그 뇌물로 제공한 액수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그 말 세필의 그 이제 구입 대금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거 말의 구입비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 이 말의 소유권이 삼성 측에서 최순실 씨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말 구입 대금은 뇌물의 액수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양 재판부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과연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느 재판부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쟁점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쟁점인데 저희가 물었던 건 이제 오늘 재판이 절차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좀 형식상 진행이 되는지 그 형식적인 절차를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는 먼저 그 각 혐의에 대해서 네. 이제 그 공소 사실과 그다음에 양 그 지금 상고를 한 거예요. 상고심이거든요. 그러면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고 대법원 12명이 다 그렇죠. 나와서. 네. 그다음에 그 각 혐의에 대해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시를 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뇌물 약속 금액, 그다음에 코어 스포츠 뭐 용역 대금, 그다음에 삼성의 뭐 경영권 승계 인정 여부 이러한 다양한 그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서 이런 그 판결의 근거를 먼저 설명을 쭉 하고요. 예. 그다음에 최종 그 결정. 최종 대법원의 판결 부분의 결론은 주문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이제 낭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네. 처음으로 또 TV 생중계를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TV 생중계는 이 탄핵 국면에서 이 대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예. 앞으로 국민적으로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재판은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1심 판결 때, 2심 판결 때 지금 이제 오늘 3명의 피고인입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마다 그러면 이게 선고 공판은 중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사들이 중계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모두 다 이것은 재판부, 각각의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TV 생중계 공개 여부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용 안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리고 3명이 동시에 판결을 받게 되고 국정농단 재판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최종심이죠. 예. 물론 파기환송되게 되면 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되고 대법으로 또 올라와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심제이지만 5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늘이 최종심인 셈인데 예. 자, 이 재판을 중계하지 않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재판을 생중계하겠다는 것이냐. 재판 여부에 대한 그 공개 가능성이 많이들 예측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침 TV 생중계가 허용이 됐고요. 오늘 우리는 TV 생중계로 네. 이 3명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심을 아마 중계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 대법원 선고라는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인데 맞습니다. 일단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결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정치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 모두 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2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는 뭐 연일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예. 12월에 국회가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3월 9일에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판단을 했죠. 예.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입니다. 그때는 헌재 소장이 공석이었고요. 권한 대행이었는데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장면 지금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예,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형사적으로 파면이 될 만한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근거로 파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형사적으로 처벌이 남은 거예요. 핵심은 직권남용도 있지만 뇌물죄 여부, 또 뇌물죄도 지금 이 최순실과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다. 이게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예. 최순실에게 전해진 여러 가지의 이 금품, 돈들은 모두 다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도 이것은 뇌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혐의가 19가지였습니다. 예. 19가지인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 그중에 2가지 정도가 무죄가 됐고요. 17개 혐의가 유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형량이 더 낮았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1심 24년 그리고 2심에서는 25년, 1년 더 많아졌죠. 지금 이제 2심 고등법원까지 이렇게 형량이 나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오늘 법리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나올 때 예. 어느 정도까지가 유죄, 무죄로 갈리면서 예. 형량이 오늘 판결될 것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2심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판결에 문제가 있었으니 다시 재판하시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것인지 예. 여기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제 약 15분 뒤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상고심을 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볼 텐데요. 일단은 변호사님 굉장히 좀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쟁점의 하급심 판결은 어땠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 양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말 구입비 34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뇌물의 액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봤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말 구입비 34억 원의 소유권이 아직 최종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뇌물 액수에서 빼야 된다. 1심은 유죄였다가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된 맞습니다. 거죠. 1심에서는 말 구입비 34억 원이 뇌물이 맞다 이렇게 네. 봤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뀌면서 네. 법정 구속되어 있다가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죠. 풀려났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큰 쟁점이 바로 그 말 구입비 34억 원이 만약에 오늘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뇌물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사건은 파기환송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그 뇌물죄에 대한 판단이 맞다.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이 파기환송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3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둘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히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는 그 국외재산 도피 특경법 위반 혐의도 있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유죄로 인정되면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이제 판사가 그 2분의 1의 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년 이상에서 2분의 1 장량 감경을 해도 형량이 5년 이상이어서 이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변수가 있고 경우의 수는 3개다. 예. 둘 재판부 중에 한 군데만 파기환송되거나 아니면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2심 판단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구입비나 영재센터가 엇갈리고 있는 영재센터 16억 원 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도 상황이 좋아지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뇌물 액수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형량에 있어서 뭐 일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량과 또 벌금액도 좀 줄어드나요? 그렇죠. 지금 벌금이 지금 뭐 200억 원인가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뇌물 액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형량 및 그 형량 그다음에 벌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지금까지 두 재판이 각기 열렸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사안을 두고 준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르게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따로 했다가 이제는 합쳐서 하는지 그 부분도 좀 그것도 짚어주시면 헷갈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지 열리는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먼저 기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의 재판이 먼저 진행이 됐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어서 별도의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대법원이 과연 그 명필마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 측에서 최순실 씨로 넘어갔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의 판단이 완전 엇갈렸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딱 보기엔 뇌물이라고 확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게 된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엇갈리게 된 이유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뇌물이라고만 이제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 뇌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대가성이죠. 대가성, 그렇죠. 내가 뇌물. 이 비싼 말, 3마리에 34억이다. 뭐 굉장히 비싼 명마죠. 당시에도 그렇죠. 시끄러웠습니다만 이 명마 3개를 소유권은 삼성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건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넘기고 마음대로 쓰고 타고 심지어는 이걸 왜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냐면 박영수 특검 때는 이 말을 팔려고 시도했어요. 내게 아니면 팔 수가 없잖아요.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순실의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처분해서 그걸 현금화해서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든가 네. 이런 추정들이 가능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이 비싼 34억에 해당하는 말, 이게 현금이 아니라 이것은 현물이 되겠습니다만 예. 이걸 왜 줬느냐, 이게 왜 뇌물이냐. 이게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정됐으면 경영 승계 과정의 대가성이 인정됐을 텐데 이게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영재센터가 빠졌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의 청탁을 재판부가 당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말세필 34억이 뇌물 맞다. 혹은 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도 이 뇌물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서 뇌물 맞다고 인정을 했고 예.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 아니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오늘 이 결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대법원의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뇌물이 되는 순간 당시에 2015년부터 이어진 대통령과의 독대 그리고 최순실에게 들어간 돈 이것은 결국은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정권이 뭔가 기여하기로 도와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뇌물로 오늘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상당히 피해갈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 또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우리가 줄여서 삼바 사태라고 부르는 게 또 있는데 음. 이게 연결돼서 오늘의 판결은 또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 삼성 내부의 경영권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미칠 파장이 큰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게 있겠네요. 가장 좋은 예. 시나리오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2시부터 이제 선고 공판이 이제 시작될 예. 텐데 그 이재용 재판에서 특히 그 말 구입비 그 34억 원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재판부의 다른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최순실한테 줬으니까 이건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게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흔히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사용 수익 처분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용도 최순실이 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최순실 측에서 했고 나머지 이제 처분권 부분만 남는데 과연 삼성이 최순실의 허락 없이 이런 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다 최순실 측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처분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근데 2심에서는 그 소유권이 있는 걸 고려 안 한 거예요? 2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명목상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이라는 건 세 가지 사용수익 처분권인데 사용수익 처분권이 다 최순실 측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는 조금 본다라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러면 가사 이게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판결문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소유권이 여전히 이제 삼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말 구입 대금이 아니라 말의 사용 이익 상당이다. 말을 그러니까 공짜로 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짜로 탄 부분은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산정할 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비용을 그거를 산정할 수 없다. 불상의 이익이다라고만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대단히 문제인 게 그 불상의 이익이 뇌물이 맞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검찰로 하여금 뭐 추가 공소를 한다고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하게 해서 그 뇌물액을 특정을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사실 판단에 있어서 심리 미진 사유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이재용의 항소심 재판이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변호사님 말을 빌리자면 2심에서 좀 부실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2심 판결 나와서도 예. 법조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비싼 말을 34억 원에 달하는 3마리 말을 정유라가 마음대로 탔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우리가 독일이라든가 도피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이제 이 승마장이라든가 승마장의 활용, 거기에 또 참여했던 뭐 최순실의 집사라고 불렸던 이제 송환 여부 다투고 있죠. 데이비드 윤이라는 인물, 또 이제 독일인 이 저 승마 조련사.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매각을 시도한 정황들은 증인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매각되진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 사태가 터진 후에 삼성이 말세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은 또 처분되진 않은 거예요. 이제 시점으로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심 판결을 놓고 그야말로 이제 뜨거웠었죠. 당시에 결국은 이 삼성 경영권 승계 덮기 판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법 최종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겠지 하고 이제 시간을 끌어온 건데 예. 오늘 제가 보기에는 1심의 그 유죄, 뇌물 인정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 또는 이제 2심의 그 이 무죄는 아닙니다만 뇌물이 줄었죠. 34억 원이 빠졌죠. 이 말을 빼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2심 판결을 대법이 손을 들어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반반인데 예. 이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자, 같은데. 잠시 후에 이제 뭐 한 4분 뒤면 55분 48분 지나고 있는데 예. 4분 뒤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 전직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는 22년 만이고요. 또 네. 대법원 판결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TV 생중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후 2시부터 이제 상고심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시각 대법원의 모습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것이 이제 12명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보통 대법원 판결이 이제 소부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이건 어떤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건에서는 소부에서 이제 그 소수의 재판관님들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한 4명 정도인가요? 그렇죠. 예, 4명이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재판부별로 이런 쟁점이 되게 다양해서 이것은 대법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다. 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게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사건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나오니까 이것은 대법관 전원의 좀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봐서 오늘 전원 합의체에서 지금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2년여 동안에 사실 또 이 대법관들도 새로 많이 임명이 되지 네,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장도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게 좀 정치권의 저는 나쁜 이 악습이라고 보는데 네. 이 대법원은 이 대법관들은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수적이라는 표현이 예. 정치적으로 뭐 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여야 보수적이라는 그런 게 의미가 영향을 덜 아니라 받는다? 법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조국 후보 측근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놓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과 한 달여 이 윤석열 청문회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좌조국 우석열 해서 사법개혁을 이룰 인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전 이런 면에서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지일관 한 말은 법대로 하겠다예요. 그게 그런 면의 보수성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예. 이 대법관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 혹은 정치인들이 보수냐 진보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이 법리를 얼마큼 충실히 따르느냐 예. 이 안에서도 소수 의견 다수 의견 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입장 차이지 별로 이 정쟁이나 정치적인 고려는 없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나와서 이 지금 2년여 전에 이 국정농단에 대한 하나하나의 혐의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렇죠. 그 사이에 이 자리를 떠난 대법관들도 여럿 있고 예. 새로 임명된 대법관도 있고 예.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여야가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이게 이전 정부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이후 정부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그 대법원의 판결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작은 차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12명이 전원 합의체로 오늘 이제 선고하게 되는 내용은 결국은 법리적으로 가장 엄중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작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생방송을 하는데 당사자인 3명이 없기 때문에 좀 시시한 것이 아니냐는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뭐 저희가 앞서서 살짝 짚어드렸습니다만 상고심에 박 전 대통령 또 이 부회장 최순실 씨 모두 출석하지 않는데 이게 대법원은 피고인 변론이 의무가 아닌 거죠. 네, 출석이 의무는 아니어가지고 네, 피고인의 불출석에서도 얼마든지 판결 선고 가능. 본인의 의지인 그렇죠.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박 전 대통령 뭐 실제 보니까 이게 방청이 88석인데 네. 81석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신청한 사람들이. 네, 미달이 네. 됐는데 이건 네. 뭐 아무리 봐도 뭐 좀 비도 내리고 있고 또 실제로 생중계를 하니까 뭐 그런 이유로 그렇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직접 가야지 그런 뭐 재판 내용이나 판결 선고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뭐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예.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순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차상의 어떤 재판의 절차상의 이유로 다시 2심에서 재판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 최순실 씨 역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 역시 2심에서 재판하라 라면서 이러한 뭐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의 일부로는 절차적 하자로 파기가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그 좀 절차적 문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유죄 판결 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뭐냐면 재임 중에 뇌물을 받은 부분에 유죄를 선고받았었는데 이게 공선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네. 공직자의 뇌물죄는 나중에 그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량이 높아지면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합쳐서 이렇게 선고하지 말아라. 분리 선고해라. 그러니까 그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 선고를 하라는 이제 규정이 나오는데 예. 그러한 규정에 위반을 해서 1, 2심에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의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해서 따로 선고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파기환송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 기존 판결에서는 이제 안종범 수첩의 어떤 그런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이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안종범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해서 이러한 그 기존의 그런 수첩의 증거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그 항소심에서 판결을 한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라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일단 무죄 부분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네네. 유죄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다시 해서 해라. 그러니까 네. 2심 재판부도 사실 이 상태로 대법원에 올라갔으면 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다시금 2심으로 파기환송될 수도 있겠다는 뭐 판단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걸 그렇죠? 판단할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수많은 법조인들이 우리가 방송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때도 지금 오늘 아침까지 파기환송 가능성을 가장 많이 예견했던 게 이 대목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 일 때문에 파기환송됐던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문제는 이게 무죄 취지, 유죄 취지, 형량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와 관계없이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선고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예. 파기환송이 될 수밖에 없다인데 문제는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될 때 그럼 어떤 형량이 좀 줄거나 늘 수 있는 이
다른 요소가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하나가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지금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불인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2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최순실 저기 법정에서는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에서 이 두 가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는 인정됐던 말뇌물,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빠졌던 말뇌물을 이것을 정렬시켰는데 말세마리는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다른 여러 가지 아까 19가지 범죄의 문제들을 소소하게 다퉈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 세 마리의 말 34억 원이 이 세 사람에게 공히 뇌물로 인정이 됐다는 점. 예. 두 번째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최서원, 즉 최순실이 공동 정범이냐 아니냐, 공동 정범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죄 부분에서는 지금 이 두 사람에게는 유지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2심에서 빠졌던 것이 다시 복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 이 대법원 판결에 가장 좀 이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일 수밖에 없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무죄는 확정이 됐고 유죄 부분이 이제 용역 대금이랑 말 구입비랑 영재센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종범의 업무 수첩이 증거 능력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파트를 다시 한번 뭐 산정을 좀 한 건가요? 액수 같은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렇죠. 이제 그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핵심적인 증거였던 그 안종범 수첩, 예. 그다음에 김영환 업무 일지는 이건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을 받아 적은 그 문서에 불과해서 이건 전문 증거다.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전문 증거가 맞다. 그렇게 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제 제3자 뇌물의 어떤 그러한 증거들이 그 수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그런 그 경영권 승계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묵시적 청탁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시 분리 선고를 하게 되고 지금 이야기하신 뭐 다른 근거들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면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형량이 아무래도 이제 뇌물죄의 그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 구입비 예. 34억 원이잖아요. 그 3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이전됐기 때문에 말의 소유권이 이건 이전된 걸로 봐야 돼서 결국은 뇌물이다. 지금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파기환송심인 그 고등법원에서도 그러한 유죄 취지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추가적인 형량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할 텐데 아무래도 뇌물 액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형량 부분에 있어서는 형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재용 2심 재판부에서는 동계 영재센터 그 16억 낸 거에 대해서 무죄로 봤던 이유가 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부정이었고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최서원 씨 그 파트, 그러니까 최윤실 씨 파트에서는 16억이 이게 어떤 그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다른 것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있었다는 오늘 말씀 제가 좀 얘기잖아요. 들으면서 대법원 판단이 굉장히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구나라고 예, 본 게 1심이 진행되고 그 전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하면서 우리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왜 중요했었냐면 이 안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무엇을 그럼 약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의 일부 단초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삼성 부회장과의 대가성 여부 그리고 삼성의 경영 승계를 인정하는데 예, 대통령이 잠시만요. 네네. 저희가 지금 잠시 기자회견을 볼 것 같은데요. 예. 최성훈 씨와 손석희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어로 보이는데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오늘 대법원 최성훈 씨. 판결 최성훈 씨 관련해서 입장을 좀 저 내놓은 방금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 시간에 걸쳐서 대법원
판결문을 지금 듣고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미리 그 입장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판결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만드는 건데 제가 예측한 거하고 별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입장문에 따라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 출발은 2016년 11월 20일 피고인 최서원이 기소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있기까지 2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이 이제 10개월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구속 기간이 1심, 2심, 3심 합쳐가지고 6개월씩 18개월인데 법이 허용한 구속 기간을 무려 15개월이나 넘긴 상태에서 오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재판에서 우리 대법원은 변론이라는 절차를 한 번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심사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중반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골석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거는 파행적인 재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러 K스포츠 재단 이거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냐 아니면은 이 모금을 할 때 강요를 했다는 이 핵심 쟁점이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삼성, 롯데,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이게 3대 쟁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이 3대 쟁점에 대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만들어준 사실관계 기초 판단 기조를 대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3대 쟁점에 대해서 판단 기조를 달리 한다면은 2016년 11월 20일 피고인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특검 법률 제정, 탄핵 이 과정에서 수립된 새로운 권력 질서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양승태 전임 대법관을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적폐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게 만든 이 대법원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것이 촛불이나 태극기를 떨어가지고 좌우 진영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판결 선고된 내용을 보면은 네, 최순실 씨 측 항소심에서 이경재 판결한 변호사의 선고 내용을 답변을 그대로 들어보셨는데 일단 법이 허용한 구속기간을 넘겨서 선고됐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하이를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반응 들으셨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 이경재 변호사 본인의 바람, 바람. 지금 세 가지 논리라고 예. 얘기한 아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범 관계, 예. 박영수 특검이 얘기했던 경제 공동체가 인정이 안 된다면 또 이게 이제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이 2심 이재용 재판처럼 말 등 뇌물들이 이제 성립할 수 없다면 이런 전제 세 가지 논리가 무너지면 사실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재판의 유무죄를 다툼의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경재 변호사가 만든 이 최순실을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법적 논리 근거에서 자기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오늘 대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 지금 좌우 모두를 망라해서 지대한 관심이었다? 예. 지대한 관심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변호사의 관심이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 해석을 해보고요. 다만 오늘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서 1심에서 만들어준 논리, 이제 이경재 변호사의 표현입니다. 네. 2심에서 만들어준 논리, 판결의 논리죠. 네. 그 판결의 논리를 대법원이 다 종합해서 오늘 내렸을 때는 사실 1, 2심에서 유죄 취지로 본 것을 허물어뜨린 것도 있어요. 안종범 수첩의 증거 가능성 오늘 빼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다투게 될 때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종범 수첩이 빠졌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박영수 특검이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차원에서
그러면은 삼성의 경영 승계를 대가로 지금 말 등 뇌물이 이루어진 것들은 성립하는 거 아니냐인데 안종범수첩을 빼고도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대법원 판단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대가성으로 경영 승계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34억에 해당하는 말 3마리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이다. 예.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되는 순간 사실은 소소한 형량이 늘던 줄던 예. 그것은 중요치 않게 지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삼각관계에서 예. 대가성에 따라서 수십억 원의 뇌물이 주고받아진 정황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 조금 다르게 본 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이 양은 늘거나 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을 뇌물로 봤거든요. 2심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만 말이 뇌물에서 빠지고 그렇죠. 이 동계스포츠영지센터가 이게 빠지고 예. 경영권 승계가 대가성으로 인정받지 않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5년 징역을 받고 예.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 있다가 2년 6개월로 형량이 줄고 4년 집행유예가 되면서 풀려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게 2심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맞습니다. 2심이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파기환송하더라도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고 소소한 문제가 넣거나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기조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갑자기 뭔가 또 어떤 게 네. 바뀐 것이 아닙니다. 크게 뒤집어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최종 파기환송 심의 결과 예. 다시 대법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예.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예. 이렇게 관측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가능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뇌물 공여 액수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횡령액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예. 그 말 구입비 34억 원이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제 뇌물 액수가 어차피 이게 뇌물을 주는 돈은 결국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제 34억 원의 그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 그러한 이제 결국은 특경법상 그 횡령도 결국은 34억 원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50억 이상의 횡령이 되면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정형 5년 이상이니까 이거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건 오보고요. 이제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판사가 장량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장량 아, 감경 한번 그렇군요. 하면 예. 또 2년 6월로 줄어서 여전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뇌물 액수 34억 원을 빼고 선고했던 게 사실 법정형 지금 선고형이 2년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뇌물 액수가 추가가 되면 지금 34억이나 뇌물 액수가 추가가 된 상태에서 과연 장량 감경을 2년 6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받았는데 이런 집행유예를 이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거죠. 생각했던 게 이제 말 구입비 34억 원과 영재센터 16억 원. 여기서 말 구입비 34억 원이 그냥 이전 얘기처럼 말 사용료로서 얘기를 하면서 소유권은 삼성 것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뇌물이 아닌 나온다면. 무죄였다면 영재센터 16억 원이 만약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50억이 넘으니까 네. 되지 않을 수 있겠냐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50억이 간 넘게 된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것 장량 감경 같은 것 때문에 2년 6개월로 될 수 있으니까 3년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이번에 34억 원과 16원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액수가 엄청 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년은 훨씬 더 넘는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고형의 형량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3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예, 잠시만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예. 이 시각 삼성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된 네, 것으로 저희가 조금 전 화면을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시 한번 풀어주시죠. 예. 예, 네. 저희가 조금 전 삼성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 장면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몇 번째 방송 판사 김파인지야. 사장도 그런다고 잘해, 그런다고. 그런다가 어깨가 사기를 넣어야만 한다는 관계를 말하지. 저거로 끊어지기 좀 이래.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후계 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무법인 사성의 변호사죠. 삼성 측 변호인단 대단히 송구하고 잘못 되풀이 되지 않게 본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이 말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이전 때도 이제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산정이 불가해서 이제 뇌물로 좀 보긴 봤지만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볼 거 아니에요. 34억이 이제 유죄 인정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이심 가게 된다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말은 이제 그거 같아요. 그 대법원에서 오늘 가장 크게 지금 그 법률 판단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말 세필의 그 구입대금 상당을 뇌물죄 및 그다음에 횡령액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34억 원이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호인단 측 말은 뭐냐면은 이게 34억이 인정됐지만 어차피 항소심에서도 말의 무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유죄라고 봤었는데 예. 다만 그 말의 무상 사용 이익이 얼마인지가 특정이 안 됐었던 것일 뿐이다. 산정이 불가하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라고 약간은 어떤 대법원 판결의 그런 좀 평가를 조금 절하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예, 사실 오늘의 판결이 주목됐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제 어떤 회계 부정과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치겠느냐. 사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삼성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이게 적자 구조였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력이 없었는데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동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키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전에 2015년 이전에는 이 모 기업과 자회사의 관계가 종속 기업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다가 이걸 관계 회사로 바꿔요. 그 상태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계 회사는 그 자산을 물적 자산이 아니라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이 자회사 하나가 4조 원의 가치로 평가를 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급증한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분식회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생각해 보시면 11월에 이 그 주식 거래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주식거래소의 자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하면서 오늘도 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수사에 있어서는 우선 분식회계냐 아니냐. 삼성 에피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여부들이 중요한데 왜 2015년이 주목받는 거냐면 지금 이 오늘 판결에서도 나온 그 승계 구도에 대해서 예. 지금 아까 이 삼성 측 변호인은 승계 구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은 것도 없다?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까? 당시에 문영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가 있다가 이분이 제일 먼저 실형을 산 공직자가 됐어요. 왜? 국민연금이 삼성의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을 한 것이 국민연금 그 자체의 기금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도 삼성을 지원해 준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 합병에서부터 승계구도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예. 이와 관련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그러한 분식회계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 조직에서 상당히 좀 삼바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오늘의 그런 결과로 판결이다. 탄력을 네네네.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경영승계를 위해서 이 전 정권에 예. 뇌물을 제공하고 사실은 뭔가 이제 편익을 취한 이제 바가 대법원에서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상당히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 검찰총장의 교체도 있었고 예. 과연 윤석열 검찰에서 이 삼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이제 임명되고 이 취임사에 보면 상당히 경제 기회를 불균등하게 만드는 경제 비리를 척결할 것으로 또 언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의주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대법원의 결정은 상당히 검찰에 좀 지지를 보내는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그 2심 판단이 또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는데 36억 원이 인정됐었다가 34억과 16억이 더해지게 된다면 이제 80억이 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까 장량검검이 된다 하더라도 2년 6개월을 넘어서 3년은 넘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뇌물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예. 법정형이 5년 이상이지만 장량 감경을 한 번 하면 2년 6월로 떨어져서 예.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재용 항소심 이제 그 파기환송심에서도 다만 이제 뇌물 액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50억 미만에서 50억 이상으로 증가되어서 사실은 그 선고형의 범위가 이제 5년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3년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2년 6월이었는데 이게 3년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상고심 선고, 글쎄요, 일단은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은 좀 네. 지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지연이 됩니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네. 얼마 정도 좀 예, 걸릴까? 이게 다시 어느 정도 2심으로 가게 걸리는 된다면? 건지. 이제 뭐 한 6개월 최대 뭐 한 6개월 정도 왜냐하면 10급별로 6개월 안에 이제 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사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다음 주에라도 사면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파기환송됐다. 다시 예. 심리해봐라. 예. 라고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고등법원으로 내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판결이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나온다. 치더라도 이에 대해서 또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대법원의 또 판단을 그렇죠. 받아봐야 돼서 예. 사실 내년까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법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그 부분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시간은 더 흘러가겠죠.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항의하는 항의성의 느낌으로 얘기를 이 했죠. 문제한 게 지금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기간을 훨씬 넘겨서 부당하게 15개월 이상 구속돼 있다. 지금 구속 만료 기간 다 넘기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 관련 뇌물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재판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실형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 길어진 거예요. 예. 최순실 씨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좀 걸리는 게 뭐냐면 가장 저는 가슴 아픈 대목이 역사적인 재판이고 비극적인 재판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2심부터는 재판을 보이콧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질 않았어요. 오늘은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돼요. 그게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이 자리에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식으로 안 나왔어요. 재판 기간이 늘어난 것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1심은 열심히 받았습니다. 재판에 예. 나와서. 구속 기간이 네. 연장된 이후부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한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구속이 아니라 그렇죠.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부터 이제 보이콧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1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개 혐의다 보니까 재판을 기한 내에 맞추려면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판사도 힘들고 당연히 피고인도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때 힘들다고 계속 항변을 한 거예요. 재판을 좀 천천히 해달라. 그러니까 이 혐의가 많아서 참 이게 재판부도 답답하고 피고인도 답답했겠습니다만 계속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때는 너무 재판이 많다고 불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부터는 나는 이 재판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때 이후로 된 것이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내가 공평하게 받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니까 보이콧한다. 이런 논리로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 사실 선고에 항의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사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소원, 최순실 측 변호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서로 또 두 사람의 피고인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좀 이 법에 순응하는 태도를 피고 측에서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아까 삼성은 최소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남겼습니다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이야기까지는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재판을 우리가 한 6개월 이상 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최종 확정까지 예. 더 지켜보게 된다는 점은 참 암담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다 파기환송이 됐고 특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영일 평론가 얘기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판결이 가장 큰 변화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말구입비와 영재센터 부분에 대해서 유죄였던 부분들이 이제 2심에서 무죄였었는데 유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시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어떻게 또 좀 변론을 한다거나 또 뭐 재상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고 파기 환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자판이라는 건 뭐냐면 파기,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그냥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런 파기 자판인데 이런 게 파기 자판을 하려면은 충분히 대법원에서 뭐 이제 피고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무죄를 확정한다라든지 이게 충분히 선고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재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자판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지금 그런 말세필의 어떤 구입비 상당을 아예 그냥 전체를 다 이제 무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사용이익이나 이런 부분 판단 안 했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사실 판단을 위한 어떤 증거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못하고 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송된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는 이런 대법원에서 파기를 한 취지에 따라서 결론을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어떤 그런 선고형을 다시 한번 이제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또 불복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이 파기환송이 돼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특검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수사를 한 검사 말고 공판 검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팀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특검에서 계속 공소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삼성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이번 판결 축하를 곤두세웠는데 네. 오늘 이재용 그 부회장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으시네요. 상당히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직접 봤을 때는 뭐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또 지난하게 여러 개월 동안에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판결의 시기만 파기환송심 또 뭐 이제 재상고의 기회가 남아 있을 뿐이지 오늘 대법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다 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걸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삼성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뇌물을 34억을 빼고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는데 예. 이 34억과 영재스포츠센터 16억이 더해졌는데도 2년 6개월 내지는 한 3년의 형이 나와도 저는 국민적인 법감정이 이걸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 이게 다 포함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년, 5년 이상의 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그럼 어떤 전략으로 이 법적인 문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네.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 행보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한일 경제전의 과정에서 네. 또 반도체 관련된 전략 품목들을 또 이 루트를 공급 루트를 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배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법정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했다.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거의 결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